네, 방금 소개받은 배국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한 시간 그리고 토론 1시간, 그 2시간 잡혀 있는데요. 이 내용을 전부 다 하기가 힘들면 적당한 수준까지만 하고 끊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랑 토론하면서 1시간 내에 다 꼼꼼하게 이 부분을 다루긴 제가 해놓고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건너뛰던가 아니면 하는 데까지 하고 토론 때 제가 보완 설명을 하든가 이런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주제는 인공지능과 통제사회인데, 하나는 인공지능은 저희가 최근 한 5년간, 이세돌, 알파고, 대국에서 시작해서 굉장히 많이 들은 우리 일상에 깊게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최근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기원과 특성에 대해서 접근할 때 인공지능은 한 80년 출발이 80년 돼서 지금 우리가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느끼고 그 안에 있게 되었다. 그냥 갑자기 5년 전부터 생긴 게 절대로 아니다라는 장기적인 틀에서 볼 때 최소한 80년 이상 진행되어 온 특정한 연구와 개발과 투자가 현재 구체적인 성과와 우리의 삶 속에 미치는 아주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아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그 다음에 그 인공지능을 그래서 사이버네틱스라는 1940년부터 출발된 인터디시플리너리한 학제간 연구와 개발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것이 지금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봐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여러분들이랑 같이 검토할 부분이고요. 그럴 경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 그 다음에 포디즘 사회라는 각각 또 역시 긴 역사를 갖고 있는 그 흐름과 연관해서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18세기 중후반 이후에, 그래서 19세기 중후반 이후에 절정에 올랐던 산업자본주의라는 흐름은 국민국가도 만들어냈고 자본주의라는 새로운 사회체제도 만들어냄으로 해서 그 이전의 사회, 왕권이 지배하던 절대왕정의 시대와 획기적인 차별성을 갖는 새로운 사회로 한번 1세기에 거쳐서 바뀐 거죠. 그 다음에 19세기 말에 전기혁명이라고 할까요? 전기를 찾아내고 만들고 발전하고 그거를 여러 가지 다양한 기계에 적용해서 그 20세기로 들어가면서 신호를 전자로 송신할 수 있는 그러한 툴로 또 한 번 바뀌어요. 그러면서 생산체제도 포디즘이라는 체제로 바뀌고 자본주의가 절정을 향해 가다가 2차 대전이라는 그 전쟁을 맞이하면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사이버네틱스라는 것의 흐름이 생겨나고 그 후로 냉전 이후에 새로운 그런 여러 가지 흐름이 지금에까지 이르는 과정, 1940년부터 현재 무려 80년이 벌써 지나잖아요. 80년 동안에 이루어진 어떤 변화가 있어서 지금 이런 인공지능이라는 게 우리의 현실이 되었는가, 이렇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산업혁명, 그 다음에 20세기의 변화, 포디즘으로 대표되는, 그 다음에 포스트 포디즘으로 부르든 인지자본주의로 부르든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부르든 포스트 휴머니즘으로 부르든 혹은 그 다양한 여러 가지 그 특징 중에 어떤 부면에 강조점을 두고 이름을 붙이는 거죠.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사회를. 그래서 크게 그런 세 가지 큰 단절적 흐름에서 현재 이르게 되었는데, 인공지능은 40년 이후, 2차 대전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사이버네틱스라는 통합적 학문으로부터 출발한 것이 지금 플랫폼이나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들로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렸다. 이전에는 특정 부면들의 개발과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지만 이제 우리의 그냥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일상이 되어버린 틀에서 AI라는 것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인공지능의 기원과 특성,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이버네틱스가 다 있고, 그거는 세계의 커다란 사회의 변화와 연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어떤 사람들은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또 5차, 막 이렇게 차수를 갖다 붙이면서 그 차별성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것은 빅데이터나 사물 인터넷이나 혹은 이런 AI와 관련해서 4차 산업혁명 이런 것들이 한 5년 전부터 인기를 끌었는데 사실은 그것들의 개념 규정도 명확하지 않고 앞에 부분과의 명확한 연결과 단절의 지점도 분명하게 지적하지 못하는 다소 유행 시류에 편승한 그런 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교정하고 실제로 내 핵심이 무엇이라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그러니까 사이버네틱스와의 연관성 속에서 큰 사회적 체제의 변화와 연관해야 봐야 된다는 게 제 주장이고, 또 하나는 인간과 기계의 관계의 변화를 저희가 주로 보고 있고, 혹은 몇 가지 조류가 있습니다. 기계의 발전 과정만 주로 치중해서 보는 기계 중심주의 혹은 공학 중심주의, 과학기술 중심주의적인 시각이 하나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기계와 인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보는 또 하나의 흐름이 있을 겁니다. 그게 뭐 특히 기계와 인간 간의 관계는 사실은 우리 생활의 일상이 되었지만 SF 소설이나 SF 영화에서 흔히 우리가 볼 수 있는 주제고, 기계의 발전 과정, 기계학을 통한 발전 과정은 공학이나 과학기술학에서 주로 다루었던 방면이라면 그 뒤에 숨은 기계와 인간 간의 관계의 배면에 숨은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 혹은 계급 관계, 혹은 거기에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관계들을 보는 것이 특히 사회과학의 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는 공학적, 과학기술적인 관점, 또 하나는 인문학적 관점, 세 번째는 사회과학적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사실은 이 세 가지 것들을 통괄해서 사이버네틱스라는 것 자체가 바로 그런 거였거든요. 과학기술학, 공학, 철학, 그리고 인문과학, 사회과학 같은 것들을 통괄한 틀이었고, 그리고 그것이 미친 영향도 40년 이후에 그 모든 분야로 그런 학문 영역뿐만이 아니고,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실제 생활의 영역까지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관계들, 인간과 인간, 인간과 기계, 그 다음에 기계와 기계, 이런 관계들이 사실은 다 엮여 있는 것이고, 그 중에 어떤 것을 주로 보느냐, 자기의 취향과 관심, 전공에 따라서 편향된 관점으로 AI를 보고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 연관성들을 총괄적으로 봐주려고 하니까 해야 될 것도 많고, 혹은 인문학자가 과학기술이나 공학의 세심한 부분을 파악하기는 또 어렵지 않습니까? 그 반대로 과학기술 전공자가 그것이 미치는 기술의 배후에서 돌아가게 되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나 사회관계나 계급관계 문제를 또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것도 어렵고, 이런 것들이 아마도 인공지능을 저희가 편향되게 수용하거나 특정한 관점에서만 파악을 하거나, 혹은 SF 영화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이 것의 무슨 의미만 해석하는 이런 쪽으로 제한된 틀로 우리 학계나 혹은 생활에서 진행되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인간 기계의 관계를 그런 다양한 통합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더욱더 인터디시플리너리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인터디시플리너리한 접근에서 사실은 서로 다른 학제의 전공자들이 함께 모였다고 인터디시플리너리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최소 필요 조건이긴 하겠죠. 그런데 같이 모여서 서로 다른 전공의 입장의 얘기를 나눈다고 해서 인터디시플리너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각 부분에 대해서 일정 수준 이상으로 진입해 들어가서 자신이 그 부분을 적어도 상식 수준 이상의 수준에 서지 않으면 인터디시플리너리한 그 접근이 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자, 그럼 먼저 제가 얘기했던 사이버네틱스라는 것이 40년대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했는데 그 부분만 핵심적인 것만 알아보겠습니다. 사이버네틱스는 제목이 인공지능과 통제사회 아닙니까? 사이버네틱스의 핵심 키워드는 통제예요. 통제 혹은 제어. 컨트롤은 통제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제어라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공학 부분의 한 파트를 이루고 있는 제어공학 혹은 자동 제어 이런 것들이 전부 사실은 사이버네틱스와 연관된 공학적 응용 분야에서 생겨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이버네틱 컨트롤 시스템이라는 것은 이 도표에 그 핵심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인풋을 받아서 프로세싱 하면 아웃풋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냥 인풋해서 프로세싱해서 아웃풋이 나오는 게 아니고 중간에 자동 제어 장치, 레귤레이션 하는 자동 규제하는 자동적 규제 장치가 들어가 갖고 프로세스로부터 받든가 아웃풋으로부터 피드백을 받아서 그 피드백 받은 것을 다시 인풋으로 되돌리는, 되먹여주는 이런 장치입니다. 따라서 인풋이 아웃풋과 과정에 따라서 조절되고, 그러니까 컨트롤은 조절, 제어, 규제 이런 식의 의미가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통제라는 말은 컨트롤을 통제라고 여기서 표현하지 않는 이유는 통제는 더 넓은 의미의 이런 기술적인 통제 말고 사회적 통제 혹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인간과 기계의 관계에 들어가는 통제,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통제, 사회에 대한 통제, 그래서 소셜 컨트롤이라는 넓은 의미에서 사용하려고 같은 컨트롤이라도 통제라고 번역을 했고, 여기 사이버네틱 컨트롤 시스템 같은 때는 사이버네틱 제어 체제라고 번역을 하거나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버트 위너라는 사람은 이 사이버네틱스라는 분야를 만든 초창기의 대표적인 인물인데, 이 사람이 48년에 쓴 책 제목이 사이버네틱스고 부제를 보시면 동물과 기계에서의 제어와 통신,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동물에는 인간도 들어가는 거죠. 동물을 제어하고 동물이라는 어떤 체계 안에서 그것이 돌아가게끔 할 때 이루어지는 신호나 정보의 교환, 커뮤니케이션과 그를 통한 컨트롤이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기계, 그 동물이 아니고 기계를 똑같이 컨트롤하고 커뮤니케이션 해서 동물과 똑같이 만들자 하는 뜻이에요. 똑같이 만들자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기계의 개념이 사이버네틱스가 적용된 기계라는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변의 환경이 변하더라도 자신이 해야 할 목적을 주변 환경을 인지해서 성취하는 것. 그게 사이버네틱스 체제인 겁니다. 보통 살아있는 생물은 다 그렇게 해요. 우리를 포함해서 동물도 그렇고 외부의 환경이 변하면 그 변화된 환경에서 계속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들어온 외부의 신호를 받아서 커뮤니케이션하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를 컨트롤해서 지속적으로 살아남게. 그래야 생명체잖아요. 안 그러면 생명체가 죽어버리니까. 그 개념을 그대로 기계에 가져가서 그런 기계를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렇게 해주는 것이 바로 지금 여기 나온 인풋, 프로세싱, 아웃풋, 그리고 중간에 있는 피드백과 레귤레이션. 그런데 오토매틱하다는 겁니다. 자동으로, 인간 없이 자동으로. 그래서 오토매틱이 굉장히 중요한, 사이버네틱스, 오토메이션, 그 다음에 AI. 이 세 가지가 세 가지를 연결해서 파악하는 것이 AI의 핵심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래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는 얘기는 인간이 만들었다, 아티피셜하다는 거고, 인텔리전스라는 건 바로 여기서 말하는 피드백
외부 환경의 변화를 인지해서 인텔리전스니까 지능을 갖고 그것을 인지해서 자동적으로 그 기계가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래서 원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하는 것. 바로 그런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위너라는 사람이 사이버네틱스를 시작할 때는 결국 아까 전쟁, 2차 대전기에 했다고 했는데 전쟁의 개념, 전쟁 과정에 받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확정한 개념이고 그 개념이 그대로 이후에 가장 먼저 도입돼서 활용된 것이 바로 무기 생산과 연관된 틀이고 그것이 일반 경제 영역으로 이전되고 확산돼서 진행된 것이 AI 혁명까지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컴퓨터,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이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자세한 거는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 도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흔히 사이버네틱스에 대한 기본 개념을 만들었다고 하는 가장 시초의 틀로 두 가지 논문을 꼽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위너와 비글로우, 그 다음에 로젠블루스라는 세 명이 쓴 Behavior, Purpose and Teleology라는 논문입니다. 요 밑에 보시면 요 논문 중에 하나의 도표인데 나오는 도표인데 이게 핵심이에요. 요거만 잘 파악을 하시면 이 사람들이 뭘 하려고 했는가를 파악을 할 수 있는데 모든 행위, behavior를 자, 아까 그 책 제목이 동물과 기계에 있어서의 컨트롤과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했잖아요. 요 부제 잘 보고 그게 사이버네틱스다라는 얘기인데 여기 비헤이버가 나오는 거는 동물과 기계의 비헤이버라고 보면 됩니다. 처음에 생각할 때는 일단 동물부터 생각을 해보죠. 동물의 행위는 두 가지가 있다. 위에 액티브한 거와 넌 액티브한 것이 있다. 그 다음에 액티브한 행위는 다시 목적 지향적 행위와 목적이 없는 행위가 있다. 다음에 목적 지향적 행위는 피드백이 되는 것과 피드백이 없는 것이 있다. 피드백이 되는 것은 예측 가능한 것과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있다.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활동적 행위, 목적 지향적 행위, 피드백이 돼서 원하는 목적을 텔레올로지, 목전농적으로 결국 가서 성취하는 것,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피드백이고, 그렇게 되면 미래 행위를 프레디커티브,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저걸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여기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쭉쭉쭉쭉 쫓아 올라가다 보면 AI의 프리딕티브 하다는 예측 가능한 행위를 기계가 해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요즘 보고 있는 넷플릭스 추천이라든지 페이스북을 하다 보면 어디서 얘가 따갔는지 모르지만 광고가 이상한 광고가 뜨는데 물론 못 맞힐 때도 있어요. 계속 이상한 나와 상관없는 광고들이 지속적으로 뜨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얘들이 그거를 지금 이런 경로를 쫓아갖고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는 결과예요. 근데 어느 날은 프레딕티브한 부분이 정확도가 매우 높아져서 생겨나는 이제 이런 문제들, 그런 것이 실제로 문제가 되는 국면까지 발전을 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데에서 아까 그 책 제목에 컨트롤 앤 커뮤니케이션이 있었죠.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바로 셰넌의 정보통신 이론이에요. 그 다음 중요한 논문이 48년에 커뮤니케이션의 수학적 이론이라는 논문이에요. 이거는 셰넌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미국의 제일 큰 전화 회사가 벨 회사 아닙니까? 벨이 만들어서 거기 미국의 모든 전화 회사를 장악했다가 1910년대에 7개로 쪼개서 회사를 분할했죠. 반독점법에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의 독점 기업 중에 하나인 벨 회사에서 갖고 있던 연구소가 있어요. 벨 레버러토리라는 연구소에서 전화기에 대한 주로 연구를 하니까 어떤 걸 하냐면 여러분 옛날에 전화기는 이렇게 교환수가 이쪽 번호와 이쪽 번호를 연결하는 거 이런 거를 키를
뭐 이렇게 뺐다 꼈다 하면서 접속시켜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자동으로, 전화가 오면 자동으로 그걸 계정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스위치가 붙게 해서 이쪽과 이쪽에 통하게 하는 거. 이런 연구를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붙고 떨어지는 거는 바로 여러분 벌써 딱 감이 오시잖아요. 붙고 떨어지고는 스위치는 0과 1로 된, 아날로그는 스위치지만 그 계정기를 그대로 넘겨가면 0과 1로 된 계산을 할 수 있는 기계 개발과 그대로 연결이 되는 것인데, 그런 연구를 하던 이 셰넌이, 이 도표도 많이 나오는 도표입니다. 통신이니까 전화기를 생각하면 돼요. 내가 발신자고 저쪽에 분이 수신자면 내가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쪽에 전달이 돼서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 말이 저쪽에 똑같이 정확한 이 억양과 크기와 단어로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그럴 때 중간에 뭐가 끼냐면 노이즈가 끼는 거예요. 노이즈를 최소화해서 원래 전달한 정보가 끝 도달치에 제대로 전달돼서 100%의 정확성으로 인지를 하게 하는 게 통신의 최고 목적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목적은 뭐냐면, 가능한 한 통신선의 용량을 많이 잡아먹지 않으면서도 노이즈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런 거 연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온 게 구리선, 그 다음에 계속 이 커뮤니케이션 선, 무선까지를 포함해서 유선, 무선에 대한 통신에 대한 기술들이 생겨났겠죠. 근데 이것도 일상적인 영역에서 전화도, 전화, 전신, 무선, 마르코니아 무선 이런 거 전부 먼저 쓰인 건 전부 전쟁 때 군대에서 작전을 하고 이러기 위해서 먼저 실용화됐던 것들이에요, 전부. 이제 그거에 이제 확산되면 일반 생활에서도 진행이 되지만, 셰넌이 바로 여기서 만들어낸 기본 정보통신 이론의 법칙이 이것과 더불어 비트, 0과 2, 최소의 정보 단위인 0과 1로 구성된 1비트라는 개념도 셰넌이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여기 왼쪽 사진 보면 복잡한 이 통신선들이 얽힌 것들이 보이죠? 벨 연구소에서 연구하면서 그 통신을 위한 이 노이즈를 최소화한 이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수학적인 이론을 제시했고, 그 다음 단계는 이게 실용화되는 단계예요. 50년대, 60년대부터 이런 것이 실용화되는데, 바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인터넷이 1957년에부터 시작한 미국 국방부에서 시작한 알파넷이라는 이 군대 통신선에 대한 개발로부터 이런 것이 시작됐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이후에 우리가 지금 쓰는 인터넷으로 1990년대부터 상용화되고 일반화된 거죠. 자,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에 셰넌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폰 노이만이라는 사람은 컴퓨터, 여러분이 쓰는 모든 컴퓨터는 지금 폰 노이만 방식 컴퓨터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쓰는 저장 장치 있고 메모리 있고 이런 것들, CPU 있고 이런 거, 지금 여러분이 쓰는 노트북의 기본 아키텍처 구조가 바로 폰 노이만, 이건 컴퓨터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그거에 대한 사고 실험을 통한 기본을 제공했던 사람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튜링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사이버네틱스를 만든 로버트 위너가 제시를 해서 커뮤니케이션 부분은 셰넌, 컴퓨터 부분은 노이만. 그래서 컴퓨터,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두 가지가 들어가요. 컴퓨터와 커뮤니케이션으로 뭘 하냐면 커맨드 앤 컨트롤 하는 거예요. 명령, 지휘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시라고 해요. 이번 최근에 윤석열 당선자가 절로 옮긴다고 해갖고 뭐가 어쩌니 저쩌니 포시가 어디에 있니 이런 얘기 막 나오잖아요. 그거의 핵심이 바로 지금 얘기한 커뮤니케이션, 컴퓨터, 컨트롤 앤 커맨드. 제일 처음은 커맨드 앤 컨트롤이에요. 지휘 통제. 거기 뭐로? 커뮤니케이션과 컴퓨터로. 뭐를? 인텔리전스를. 그래서 C4I라고 하는 게 바로 군대 용어인데 거기서 출발한 것이고, 그 핵심에 바로 이 사이버네틱스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지금까지 발전해 온 것이고, 처음에는 2C예요, 그냥. C2. 커맨드 컨트롤에서 출발했다. 그 다음에 뒤에 커뮤니케이션 붙고, 컴퓨터 붙고, 이렇게 해서 4C가 돼버린 거예요. 그 군대의
적군의 정보를 파악해서 시스템 체제를 만드는 것, 방어 체제, 조기 경보 체제 이런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본 개념이 사이버네틱스에 의해서 완성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실현되는 과정이었다. 지금 제가 얘기한 개념을 그대로 가져와 갖고 구글이나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그대로 적용을 시켜보세요. 단 적군을 적이 아니고 이용자로 대치시키면 그대로 다 맞아 들어가요. 이 포시라는 게. 그러니까 그래서 컨트롤, 통제 사회가 일상화될 때 그런 사이버네틱스의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이용하고 컴퓨터를 이용하고 그래서 커맨드하고 컨트롤할 수 있게 된 사회를 통제 사회라고 한다. 일상까지 그렇게 할 수 있게 된 사회가 바로 컨트롤 소사이어티다.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이버네틱스는 50년대에 막 유행을 하다가 60년대 2차 사이버네틱스라는 생명체에 적용한 흐름이 있다가 이후에 깡그리 잊혀졌어요. 더 이상 그 후손들조차 자기들의 원조가 사이버네틱스였다는 걸 밝히지 않아요. AI나 인지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원조와 출발은 사이버네틱스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게 다 바이러스처럼 침투해서 새로운 변종을 낳고 세상을 지배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표는 이 사이버네틱스의 계보를 막 한 표로 보여주는 겁니다. 잘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나중에 참조로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이 굉장히 다양한 계보들이 어떤 거는 문화 쪽으로, 어떤 거는 과학기술 쪽으로, 어떤 거는 실제 경제 IT 쪽으로 이렇게 다 영향을 미쳐서 이쪽 현재의 흐름들로 이어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나중에 여기 소셜 그래프 오브 사이버네틱스라고 여러분이 인터넷에 치면 요 표가 크게 큰 파일로 뜰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하나 보면서 각각 요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사람은 색깔도 다른 의미들을 부여해 놓은 것들이니까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추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논문, 아까 그 위너 43년 논문 Behavior, Purpose and Teleology가 중요하다고 했죠. 요 밑에 보면 또 하나 중요한 논문이 바로 피츠라는 사람이 쓴 Logical Calculus of the Idea Immanent in Nervous Activity라는 논문입니다. 이것도 43년에 나온 논문인데, 이 사람은 생리학자인데 이 사람이 쓴 기본 개념은 뉴런의 연결 방식이 오른쪽에 보듯이 아까 계정기, 이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는 것처럼 뉴런도 이 두 개가 열리고 붓고 옆에 이 표시해 놓은 거 있죠. 이런 개념을 적용해서 디지털한 방식으로 마치 스위치를 켜고 끄는 것처럼 신경 뇌세포 뉴런도 전달이 된다라는 것을 쓴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그대로 적용시키면 한동안 사이버네틱스에서는 이런 논의들이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묻혀 있다가 이후에 여러분이 지금 많이 듣는 신경망, AI 신경망의 개념의 이 부분들이 80년부터 활성화되면서 지금의 그 AI의 주요한 개발 방식으로 활용이 되게 된 거죠. 이 두 개의 논문이 사이버네틱스의 핵심적인 출발을 알리는 논문으로 꼽히는 겁니다. 그게 43년에 나왔고, 43년은 2차 대전이 끝나기 2년 전이고, 특히 위너나 그 밖에 셰넌, 폰 노이만 이런 사람들은 전부 미 국방성의 국무부의 그 개발 연구에 참여했던 사람이에요. 자동 대공 조기 경보 체제. 이거 보십시오. 적군의 비행기나 적군의 미사일이 날라오면 얘를 맞춰야 돼서 추락시켜야 되잖아요. 추락시키려면 내가 쏜 대공포의 목적은 얘를 추락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날라오는 게 아니고 시시때때로 변하든가 뭐 이렇게 해서 날라오면 그거를 변하는 상황, 환경, 조건에 맞게 피드백, 얘의 변하는 경로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야 텔레올로지가 된 거 아니에요. 목표를 성취하는 게 되잖아요.
그게 사이버네틱스의 기본 개념이에요. 그거를 내가 이 신제품을 팔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팔면 텔레올로지가 된 거예요. 나의 목적은 파는 것이야. 그래서 프로핏을 최대화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마케팅 기법을 쓰면 사이버네틱 마케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 타겟 마케팅이라는 게 바로 딱 그거예요. 타겟. 이 목표물을 맞추는 거와 똑같이 마케팅에서 바로 그 사이버네틱한 개념을 가져와서 이 변화하는, 그래서 아까 마지막에 프레딕티브잖아요. 얘의 구매 활동을 예측해서 맞춰버리는 거예요. 앞으로 당신은 이것을 구매할 겁니다. 앞으로 당신은 이것을 구매할 겁니다 해서 더 나가면 봐야 합니다. 구매해야 됩니다가 돼요. 그래갖고 그 행동을 유도하거나 이렇게 되는 사회체제로 변화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아까 제가 인간과 인간의 관계, 기계들의 관계, 인간과 기계의 관계, 그 다음에 그 뒤에 숨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통상 보면 이 기계의 관계는 인간을 기계로 본 기계적 유물론자들, 그러니까 데카르트부터 시작해서 르메트리를 거쳐서 그거는 이제 17세기, 18세기, 그 다음에 이후 19세기의 다윈을 거쳐서 형성되는 인간도 기계다라는 기계 유물론자들의 흐름이 있어요. 단 데카르트는 어떻게 봤냐면 이원론자잖아요. 인간은 기계랑 똑같다. 행동하는 데서는. 그래서 기계의 역학적인 틀을 그대로 적용해도 하나도 다를 게 없다. 고로 인간은 기계다. 단 인간은 고지토 에르고즘처럼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이니까 인간은 생각하는 것만 달라요. 그리고 인간은 생각하는 것의 핵심인 영혼을 가지고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근데 동물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얘는 움직이는 건 기계가 똑같다 그래갖고 몽테뉴는 저런 무식한 놈, 이 개가 왜 영혼이 없어 이렇게 날 잘 따르고 하는데, 그래서 한 게 동물 기계 논쟁이에요. 17세기에 있었던. 어쨌든 근데 데카르트가 단서를 달았던 것은 인간과 기계와 똑같은데 인간은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는 일반적인 지성을 갖고 있는데 기계는 그렇지 못하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서 사이버네틱스는 그걸 피드백으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인간과 기계가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튜링 테스트가 바로 그 지점을 사고 실험으로 얘기한 거예요. 인간과 기계를 각기 다른 방 안에 집어넣었고 밖에서 처음엔 남자와 여자였어요. 질문해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는 것, 혹은 이쪽은 인간, 이쪽은 기계를 넣어서 바깥에 질문해서 응답을 듣는데 구분을 못하면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 거. 인간과 기계가 같아 버리니까 머신 투 웍, 혹은 움직이는 기계, 혹은 행위하는 기계가 아니고 머신 that think, 생각하는 기계라는 개념이 만들어진 거죠. 튜링으로부터. 그래서 그걸 만들기 위한 노력이 컴퓨터를 거쳐서 AI까지 이어져 오는 것인데, 그 중간 단계로 뭐가 있냐면,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간을 이렇게 기계로 환원해서 부속들을 한 것, 이건 이제 개념이고, 실제로 이렇게 되면 실제로 이렇게 다리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이런 보철 기계로 끼고 이렇게 되는 걸 우리 흔히 사이보그라고 하죠. 그 다음 이 인간과 기계의 움직임을 이렇게 확장시킨 것, 요 안에 들어가서 자기가 움직이는 거와 똑같이 바깥에 거대한 기계가 움직이도록 하는 것, 이것도 변형된 사이보그죠. 그러다가 HAL 9000, 스페이스 오디세이 2001에 나오는 HAL 9000으로 가면 인간이 더 이상 아까 통제할 수 없는 아웃 오브 컨트롤 된 기계. 이 얘기는 뭐냐면 기계의 자율성의 영역으로 넘어간 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특이점을 지나간 기계 혹은 특이점을 지나간 인공지능.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고 사람들이 제일 철학적으로 많이 기계가 의식을 가질 수 있느냐 뭐 어쩌냐 뭐 이런 얘기들이 제일 많이 되는. 근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기계와 인간 간의 관계를 지나치게 대립적으로 설정하고 지나치게 도약해서 기계가 마치 의식도 갖고 인간에 반해서 행동을 하는 실물처럼 얘기를 하게 돼요. 근데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 이까지 가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참 멀었다. 뭐 불가능하지는 않을지라도
굉장히 오랜 시간, 뭐 10년, 20년이 아니고 100년, 200년 가야 가능할, 그것도 개념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의식이란 개념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 뒤에 숨은 이런 기계, 혹은 여기나 없지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나 혹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유튜브, 흔히 우리 넷플릭스, 여론조사, 이런 거에서 보는 것으로만 가져오면 그 뒤에 숨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더 문제가 돼. 더 실질적이고 그것이 끼치는 영향력과 그게 미치는 문제점들이 더 큰 거예요. 기계와 인간 간의 문제가 아니고 그 뒤에 숨은 인간과 인간, 어떤 인간층 집단과 다른 인간 집단, 어떤 계급과 다른 계급, 이런 것 사이의 모순이 더 큰 건데 겉으로 눈에 보기에는 기계와 인간의 모순으로 보이는 거죠. 1차적으로. 그걸 뜯어서 그 안을 봐야 되는데 표피적으로 볼 때는 보이지 않으니까 기계와 인간 간의 전쟁, 터미네이터처럼 그런 게 벌어지던가, 아니면은 기계가 우리들을 바보로 만든다든가. 옛날 그거는 예전부터 나왔어요. 텔레비전 나오면 텔레비전 바보 상자. 텔레비가 우리를 바보로 만들어. 그죠? 그 다음에 인터넷이 또 뭐 스마트폰이 그렇게 이런 식으로 기계와 인간 간의 대립과 모순으로 가져가 주지만, 사실은 그 안에 숨은 그 기계를 통해서 은폐되고 숨어 있는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들이, 그걸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들이 통제되고 제어되는 사회, 이게 통제사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생겨나는 게 기계적 예속입니다. 기계적 예속은 기계에 의한 예속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마치 우리가 기계의 노예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계의 노예가 아니라 다른 인간의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그 드러나기는 기계의 노예로 보이지만 그 뒤에 숨은 것은 기계의 노예가 아닌 것이다. 그럼 예를 들면 알파고에서 보십시오. 이 사진은 전부 알파고와 관련된 사진들이에요. 어느 게 알파고예요, 여러분? 이세돌과 두는 화면에 나타난 알파고, 영국 국기로 나타난 알파고. 이게 알파고입니까? 아니면 이걸 만든 개발진들이 알파고입니까? 아니면 화면에 나타난 요 바둑의 요쪽 돌이 알파고입니까? 아니면 그 뒤에, 요거는 이제 앞에서만 보이죠? 아니면 뒤에 숨은 알파고를 돌리는 이 하드웨어입니까? 아니면 그 핵심 칩인 이 칩입니까? 아니면 그것들의 머신러닝을 만든 이 신경망입니까? 도대체 어느 게 알파고입니까? 전부 다죠, 그죠? 전부 다죠. 근데 만약 이제 요건 비유예요. 알파고가 아니고 어떤 기계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 부분이 요까지라고 하면, 비가시적 부분에서는 이것들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머신러닝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개발자도 몰라요, 예를 들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이 뒤에서 이 기계의 주인, 이런 거 개발한 주인, 요걸 써서 이걸 만든 사람들. 그는 여기 안 보이잖아요. 여기 나와 있지만 이 사람들은 또 개발자지 주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뒤에 숨은 주인과, 만약에 이게 바둑이 아니고 더 일반적으로 우리한테 미치는 어떤 기계라고 합시다. 트위터도 될 수 있고, 페이스북도 될 수 있고, 유튜브도 될 수 있고, 뭐 다 될 수 있어요. 그 뒤에 숨은 것과 사람들의 관계. 이렇게 잘 안 보인단 말이죠. 중층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인간과 기계와의 관계, 기계와 기계와의 관계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 숨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봐야 된다는 것 하나와, 또 하나는 개별적으로 우리는 항상 단수로 봐요. 나와 기계, 나와 스마트폰만 봐요. 그런데 절대로 그렇게 존재하지 않아요. 무수히 많은 기계들과 우리들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나와 요 기계의 관계만 보면서, 기계는 어떤 거야? 기계는 이 기계에 대한 그 개념 규정도 내리고 걔와 나의 관계도 설정을 하고, 얘는 참 착해, 혹은 얘는 내 손 안에 있어, 뭐 이렇게, 혹은 얘가 나한테 고장이 났어, 혹은 얘가 나한테서 멀어졌어, 얘가 나를 지배하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체는 그게 아니다. 엄청나게 많은 복수로서의 기계들, 엄청 많은 복수로서의
인간들 간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것이다라는 관점이 보통 잊혀져요. 그래서 좋은 소프트웨어다, 좋은 서비스가 훌륭한 거다, 이런 거를 평가할 때는 이런 전체적인 복수형 체제가 만드는 틀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한적이죠. 자기 이해에 따라서 선전하고 그 부분만 부각시키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또 하나 유의해야 될 틀이다라는 것. 그 다음에 요 사이버네틱스한 인공지능과 자동화의 개념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아까 어디서 낯익지 않아요?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사이버네틱스의 회로와 굉장히 비슷한 틀을 갖고 있죠. AST라는 어떤 상태에서 AT라는 액션을 가져갈 때 에이전트가 그거를 하는데 환경 속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상을 줘서 이 에이전트로 하여금 액션 A를 이룩하게 하는 것을 이렇게 순환 구조로 피드백을 돌려서 하게 한 것. 이게 AI예요. 이것과 아까 처음에 제가 보여드린 사이버네틱스의 피드백 그 도식과 굉장히 유사한 점을 알 수 있죠. 기술적으로 상당히 다르고 요 각각의 것들이 달라질 수는 있으나 기본 발상과 개념, 아까 behavior purpose 그리고 텔레올로지라고 한 위너의 논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여기에 그대로 들어가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죠. 뭐 그 다음에 강화학습이라든지 혹은 뭐 그 강화학습이 아닌 여러 가지 다층 레이어망을 통한 신경학습, 신경망을 통한 AI 러닝, 기계 머신러닝 이런 것들에 대한 자세한 것들은 저도 조금만 들어가면 잘 모르고 그래서 생략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한다. 자동화와 연관이 돼 있다. 인공지능도. 그래서 사이버네틱스, 인공지능, 자동화 이 세 개를 같이 한 틀에 놓고 이들의 관계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요 싱글라리티 특이점은 뭐냐면 대체로 이제까지 산업혁명 이전에는 모든 기계와 도구는 인간의 손아귀에 있는 거예요. 인간이 주도권을 갖고 있었고 장인이라는 것은 소위 도구와 기계에 대한 마스터를 한 사람이고 그래서 손으로 그것들을 다 조작해서 원하는 것을 얻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얻는 아까 텔레올로지를 하는데 거기 핵심이 누구냐면 장인의 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인간과 도구, 기계가 구분될 수가 없어요. 거기는. 도구는 이 장인의 손의 연장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나한테 대립될 수가 없어요. 자동성도 가질 수 없고 피드백도 되지 않아요. 오로지 피드백은 내 손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나 도구의 문제가 그 단계에서는 생겨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테일러리즘을 통해서 이 장인의 기술이 밖으로 나가요. 테일러리즘을 통해서 야 얘는 어떻게 저렇게 저걸 잘 써서 이렇게 좋은 거를 만들지? 옆에서 그걸 다 시간 동작 연구를 해서 빼나간 거예요. 아 얘는 요걸 찌를 때는 각도를 30도로 숙여서 하네. 그 다음에 10초 쉬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해서 이거 공정표를 시간과 동작이 딱딱딱딱 맞도록 공정 구분을 해서 딱 만들어놔요. 그러면 나의 노하우나 나의 장인이 10년 쌓은 손기술이 그대로 외화돼서 밖으로 나가고 나중에 그 표를 보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 문외한을 갖다가 3, 4일 훈련시키면 똑같이 해요. 그러면 이제 거꾸로 이 주도권은 나에게서 밖으로 나가서 그 공정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과학적 경영이라고 불렀어요. 과학적. 왜 과학적이냐면 아까 말한 원하는 목표를 합리적으로 달성할 수 있어요. 그거를 한 사람이 테일러예요. 테일러리즘. 그렇게 한 거고. 그걸 더 기계화시킨 게 포드즘이에요. 공정을 흐름 생산으로 더 만들어서 그러면 이제 주도권이 어디로 가냐면 인간에서 기계로 가요. 거꾸로 내 동작이 기계에 예속되기 시작해요. 포드즘서부터. 예속되면서 그 기계, 여러분 그 모던 타임스라는 영화를 보면 알듯이 기계 동작에 손동작이 그대로 예속돼 버리잖아요. 그걸 기계적 예속에 이제 물리적으로 예속되는 거예요. 신체가 예속돼서 이 사람이 거기서 벗어나도 계속 이러고 다니는 거가 은유하는 거는 그런 점이에요. 자, 그런데 신체가 아니고 정신의 영역으로 그걸 더 확대시켜 보세요. 예속이 육체적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마음,
이것까지 예속이 그 다음에 갈 거 아니에요. 컴퓨터에서 아까 말한 대로 think that think, 생각하는 사물이라는 AI로 만들게 되면 그 주도권이 글로 넘어가 버리면 나의 생각의 주도권이 기계 쪽으로 가서 거꾸로 나한테 대먹임을 하면서 기계를 구상한 사람, 기계를 돌리는 사람, 기계의 주인의 의도가 아까 말한 자동화되면서 피드백을 거쳐서 그 사람의 텔레올로지가, 그 사람의 퍼포스가, 더군다나 자본의 퍼포스는 프로핏이 최대한 확장되는 틀로 그게 흘러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그것을 위한 하나의 자본의 확대 재생산 경로의 하나의 부품으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신체적 행위든 정신적 행위든. 근데 이후에 나타나는 것들은 AI 시대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우리의 신체적인 것 말고, 여러분 클릭은 손가락을 놀리는 신체적 활동이기는 하나, 그 모든 것의 전체적인 틀 안에서는 정신적 활동이에요. 그 누르는 행위 자체가. 그런 것들이 전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아까 말한 사이버네틱스 개념을 현실화한 틀로 텔레올로지하게 자동화돼서 축적돼서 이루어지는 사회, 이게 통제사회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넘어가는 지점을 특이점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여러분 요 지점을 특이점이라고 했는데, 인간과 이 무수한 시간 동안 이 지점까지 도달하지 못했는데, 이 커츠와이라는 사람은 이게 뭐 2027년에 올 거다, 뭐 47년에 올 거다 이러고 있지만, 이거는 왜 그런 발상이 나오냐면, 인간과 기계를 아까 말한 단수로 놓기 때문에 그래요. 단수로 놓으면 특정한 기계가 인간보다 예를 들어서 바둑을 잘 둔다, 혹은 어떤 것에서 실행성이 더 높다, 그러면 이런 부등호를 막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전체로서의 인간들과 기계들, 그 다음에 이 인간들이 하나의 동질적인 인간들이 아니고 아까 말한 대로 뒤에 숨은 그 기계들과 인간들의 관계 속에 뒤에 숨은 인간들까지의 관계를 보면 이런 식의 단도직입적이고 무식한 기계와 인간을 둘을 놓고 어느 게 더 부등호가 커지냐에 따라서 특이점이 올 거다라는 논의는 굉장히 비생산적이고 의미가 없는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투링의 사고 실험, 투링 테스트처럼, 그 다음에 투링 테스트가 긍정적으로 기계와 인간의 개별적 관계를 통해서 이야기했다면, 존 썰이라는 철학자는 그거가 안 된다. 이 사람도 사고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어방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중국어 하나도 모르는데, 중국어 문장을 주고 이런 텍스트를 주고 밖에서 중국어를 아는 사람들이 그 지시에 따라서 요건 무슨 뜻이고 요 순서는 어떻게 하고 하라고 이 사람이 중국어를 영어로 이렇게 번역한 걸 내놓으면 이 사람이 중국어를 아냐? 모른다. 이렇게 얘기한 게 존설의 사고 실험이에요. 하나도 번역자가 중국어를 몰라도 이런 인풋, 아웃풋 바깥에 이 틀에 따라서 해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소위 클라우드 노동, 아마존의 아마존 트루크, 아마존에서 이렇게 하는 이 외주 활동에 대한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가 뭔지 모르고 딱 요 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그리고 인공지능에 필요한 방대한 빅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특정한 설문에 대답을 한다든가, 특정한 그림을 보고 그 그림이 뭔지 확정을 한다든가, 이런. 페이스북에서 여러분 얼굴을 인식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개발한, 지금은 페이스북에 입사를 했죠. 이름이 제가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메이라는 중국계 여자인가 그래요. 페인이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 사람이 아까 말한 얼굴 인지 AI를 개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얼굴을 보고 고양인지 사람인지, 사람이면 A라는 사람인지 B라는 사람인지를 아까 말한 여러 다층 레이어
신경망을 적용해서 그거를 학습해서 방대한 데이터를 넣어서 처음에 지시도 강화 학습도 안 했는데 이 빅데이터를 돌리면서 스스로 자가 학습해서 얼굴을 인지하게 하는 것. 그래서 페이스북이 지금 그런 기술을 실제로 적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개발을 하고 있을 텐데, 그거는 뭐냐면, 그것도 아까 처음에 얘기한 왜 무기에서부터 출발을 했냐면, 무기 개발에서 적기를 판별하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 인지 기술을 개발하는 다양한 아까 사이버네틱스를 적용한 그런 기술들이 이렇게 응용되는 데까지 흘러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의 실험은 AI 탈출 실험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 AI, 이게 그 실제 실험이 아니에요. 사고 실험이에요. AI가 있는데, AI를 절대 이 바깥으로 꺼내주지 마라. 그 사람들 50명한테 서약을 받아. 절대 그렇게 안 하겠다. 그런데 AI가 이제 가상 대화가 가능하게 했는데 결과는 빠져나왔다, 이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AI가 인간의 통제 밖으로 아웃 오브 컨트롤 될 수 있다라는 사고 실험을 보여주는 이런 실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실제로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을 하면 인공지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의식을 가질 수 있는가, 혹은 인간과 마찬가지 대등한 수준 혹은 뛰어넘는 수준에서 생각할 수 있고 인간의 의지에 반해서 행동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으로 이어져요. 근데 Unthought라는 그 캐스린 헤이스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여기서 주장하는 바는 Cognitive Non-Conscious라고 해요. 인지적 비의식. 인지는 할 수 있지만 의식에는 이룰 수 없다. 뭐 현재 혹은 앞으로의 이 기계의 AI의 가능성은. 그러니까 인지할 수 있다는 건 여러분 보고 듣고 판단하고 고양인지 개구리인지 알아내고 사람 목소리인지 혹은 사람 목소리 중에 그 문장의 뜻이 뭔지 이걸 하는 게 인지예요. 현 수준의 AI는 그 수준에 충분히 도달해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게 의식이냐? 이렇게 물으면 아까 앞에 봤죠? 차이니즈 룸에서 보듯이 의식은 아니다. 의식은 될 수 없다는. 그러면 또 더 어려운 질문으로 가요. 의식이 뭐지? 의식이 어떻게 생겨나지? 그렇게 하면 흔히 하는 설명이 의식은 체험에서 생겨나는데 체험의 핵심은 몸이고, 그렇죠? 몸에서 환경을 인지한 것들 혹은 다른 사람과의 만남, 다른 사람과의 접촉 혹은 이 자연 안에서의 생활, 이게 몸으로 신체로 인지가 돼서 그것이 뭐로 가냐면 경험이라고 하잖아요. 체험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게 어디로 가냐면 기억에 쌓이잖아요. 그 기억들이 다시 리콜 되면서 우리의 의식들이 형성되는데 기계가 그 과정을 할 수 있냐. 몸이 없으니까 주입된 거지 체험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블레이드 러너에 나오는 6년짜리 리플리칸트들이죠. 그러니까 주입된, 이들이 기억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체험에서 6살 때 체험한 기억이 아니고 주입된 기억을 갖고 있는 거죠. 슈도 메모리잖아요. 그래서 그 구분을 할 때 인지적 비의식이란 얘기는 현 수준 혹은 앞으로도 당분간 인지할 수 있으나 비의식이다라는 주장이에요. 자, 제가 지금까지 했던 거는 주로 사이버네틱스를 공학적 관점에서 쭉 다룬 거예요. 그런데 사이버네틱스의 변종이 하나 있어요. 60년대 후반부터 생겨난 미국의 그 카운터 컬처 운동 혹은 민권운동, 반전운동 혹은 히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로 지금 이 사이버네틱스에서 나오는 컨트롤을 전혀 다른 커뮤니티로 바꿨어요. 또 그것도 C죠. 아까 C4I 얘기했는데 이들도 C를 커뮤니티로 바꿔서 아까 말한 통제가 아니라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더 넓은 세계, 또 의식의 확장 이런 것들을 했던 흐름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티모시 리얼이, 하워드 레인골드라는 사람들인데, 티모시 리얼이는 60년대 하버드 대학의 그 교수였어요. 하버드 대학에서 60년대까지 잘린 사람이 딱 2명이 있다고요. 교수였다가. 한 명은 뭐냐면 에머슨이라고 들어봤죠?
19세기에 에머슨이 기독교에 반대되는 얘기를 했다가, 이 사람은 초절주의자인데 그 당시에 미국을 지배하던 장로교 뭐 이런 하버드 대학의 교리에 반하는 얘기를 했다가 잘렸고, 두 번째로 잘린 사람이 이 티모시 리얼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심리학과 교수를 하다가 의식의 세계를 탐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멕시코 가서 독버섯이 아니고 버섯, 환각버섯을 따다가 대학원생들이랑 같이 실제 생체 실험을 한 거죠. 어떻게 마음의 세계가 변하나. 그러다가 잘렸어요. 그런데 이후로도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주장한 게 turn on, turn in, drop out 이런 표를 내걸고, 여기서 turn on은 약, LSD를 포함한 무슨 환각 버섯, 그 밖에 여러 가지 다양한 체험 이런 거예요. 그래서 키고 들어가서 그 다음에 완전 딴 세계로 가라. 그리고 further 이런 거에서 당시 히피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줬고, 세계를 확장, 마음의 세계를 확장하는 또 다른 흐름들을 했던 거고, 이런 흐름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초기 컴퓨터 개발자들이에요. 특히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들, 혹은 가수들로는 60년대 비틀즈 같은 사람들, 혹은 사이키델릭 락을 하던 제리 가르시아 같은 그레이스풀 데스라는 그룹을 이끌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제리 가르시아의 그레이트풀 데드의 가사를 써주던 사람이 그 유명한 존 페리 말로우라는 사람이에요. 90년대에 사이버 스페이스 독립선언문을 냈던 사람들. 그러니까 초기 인터넷 문화를 이끌었던 많은 사람은 다 이 기조에서 사이버네틱스의 다른 흐름을 탔던 사람들이에요. 아까 얘기한 통제 사회의 그런 무기와 자본의 이윤을 창출하는 그런 구조로 가주지 않고 정반대되는 구조로 가졌던 사람들이, 이 흐름이 또 하나 있는 거죠. 예, 어쨌든 그 다음에 All Watched Over by Machines of Loving Grace, 요것도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인데 어떻게 이런 사이버네틱스의 흐름이 현실화되었는가를 다큐의 그 여러 가지 틀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건데, 이것도 굉장히 사부작인데 BBC에서 만든 건데, 한번 보시면 지금 제가 쭉 얘기한 이런 흐름들이 당시의 화면들과 같이 나오니까 한번 보시고. 자, 그래서 결국 1시간 동안 사이버네틱스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하다 보니까 다 끝났네요. 그래서 자, 사실 뒤에 했던 얘기니까, 자, 요거 하나만 더 볼게요. 아까 했던 거랑 똑같아요. 센서로 인지해서 C4I를 통해 갖고 슈터, 무기체제를 통해서 적을 부순다. 요거 비행기가 날아가면서 조기 경보기겠죠. 처음에는 요게 있는 거를 그냥 예측해서 맞춰버리는 것,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경로를 예측해서 맞추는 것, 그 다음 이런 틀로 아까 말한 대로 피드백 사이버네틱스 개념이 그대로 적용된 것이고, 넷플릭스에서 취향 저격하는 것과 거의 이 아까 말한 그 구조에서 동일하다, 이런 것. 그 다음에 이 기계들이,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기계가 여러 개 있던 게 하나로 통합돼요.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인데, 자, 과거에 요 연대표, 여기 각 기계들이 이렇게 각기 계열을 다르게 진행해 오다가 딱 스마트폰 하나로 통합돼 버려요. 그러면 이 통합 기계와 인간과의 관계가, 모든 것들, 다양한 미디어들이 하나로 통합됐을 때 기계들과 인간들 간의 관계가 어떻게 변하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그 중간에 플랫폼 기업들이라는 것이 있고, 플랫폼 기업들은 미디어 소유권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무력화시키면서 플랫폼 독점을 이룩해요. 아까 같은 기계 컨버전스 및 플랫폼 컨버전스를 통해 갖고 독점적인 틀을 유지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생겨나는 사회를 통제사회라고 한다. 그래서 그 유명한 블레즈의 이 구분, 대중과 개인이라는 짝이 아니고 인디비주얼, 서로 분할할 수 없는 개인이
디비주얼, 분할 가능한 가분체 혹은 분할체로 변화하고 대중은 데이터 저장고 시장으로 되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아까 바로 사이버네틱스에서 물리적인 어떤 목표물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목표물, 마음이 원하는 것, 욕구, 욕망을 예측해서 타겟팅하는 여러 가지 현재의 흐름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세한 건 생략하고 요거 하나만 더 볼게요. 과거의 디시플린, 여러분 이제 푸코가 얘기한 아까 제가 처음 얘기한 시대 구분을 푸코는 어떻게 하냐면 자본주의 이전 사회를 주권 사회, 왕의 주권 사회, 왕정 사회, 소브레니티 소사이어티. 그다음에 두 번째 자본주의와 같이 출발한 규율 사회, 그러니까 형법에 근거한 감시 체제를 통한 규율을 주입해서 주체화시킨 다음에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규율 사회. 그까지 푸코가 얘기했어요. 근데 들레즈가 그 다음에 변화, 아까 제가 크게 세 개로 얘기했죠. 그 다음 사회를 컨트롤 소사이어티라고 들레즈가 부른 거예요. 그럼 앞에 사회와 어떻게 다르냐? 주형, 케이스2를 갖고 국가빵 찍듯이 똑같은 것들을 막 찍어내는 것들은 규율화된, 표준화된, 것을 만들어내는 사회예요. 그러다가 그물망 사회로 넘어갔다고 비유를, 이건 은유예요. 들레즈가 쓴 은유인데, 케이스2에서 다른 말로 하면 몰드 캐스팅에서 모듈레이션으로 변했다는 얘기예요. 모듈레이션은 여러분 뭐냐면 AM, FM 있죠. AM,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 진폭을 모듈레이션, 변조시킨 거예요. FM, 프리퀀시를 모듈레이션 한 거. 그 다음에 뭐 그 밖에 다양한, 여기 보면 프리퀀시 모듈레이션, 디지털도 신호를 바꿔요. 이게 다 모듈레이션이에요. 모듈레이션은 뭐냐면 기본적인 정상파에 신호를 섞어요. 그래서 나중에 수신기로 가면 이 전달했던 이 파형은 없애고 원래 신호만 되살아나게 하면 우리가 라디오를 들을 때 처음 내가 얘기한 거와 똑같은 걸 듣는 거예요. 아까 그 셔넌 커뮤니케이션 이론 했었잖아요. 그 개념이 라디오로 적용시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거리가 멀어지고 노이즈가 끼고 그 노이즈를 최소화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소위 하이파이잖아요. 피델리티. 어쨌든 이렇게 모듈레이션을 해서 모듈레이션의 특징은 지속적인 변화 환경에 따라서 바꾸는 거예요. 아까 그 사이버네틱스 할 때 변화된 틀에 따라서 텔레올로지, 이 피드백을 통해서 변경시키는 것과 똑같이 이 망이, 이거는 그냥 망의 틈 사이들이 변화하지 않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환경 변화에 따라서 큰 고기, 작은 고기일 때 이 틈들이 벌어졌다, 오므려졌다, 더 촘촘해졌다, 성기게 됐다, 이렇게 작동하는, 이게 모듈레이션이에요. 그렇게 된, 구조를 비유로 설명한 거죠. 그리고, 이전 디시플리니 소사이어티에서 서명과 숫자, 한 개체를 확인하는 데는 군번, 학번, 주민번호, 이렇게 딱딱 돼 있어갖고, 그 다음에 그 서명, 거기다 서명하는 것으로 아이덴티피케이션을 시켰다면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코드로 한다. 그리고 아날로그에서 누머리칼 한 디지털로 바뀌었다. 그 다음에 암호 될 때 군대에서 워치워드, 군대에서 야 병신 그러면 바보 이렇게 했던 게 그게 아니고 패스워드로 바뀌어나가는 것. 그 다음에 대표적인 짐승으로 두더지에서 이렇게 쏙 꼬인 뱀. 두더지는 뭐냐면 두더지 굴파고 빡 들어가면 아까 말한 대로 주형화된 틀을 대표하는 동물이란 뱀은 이렇게 또아리를 폈다가 어떻게 형체를 바꾸면서 움직일지 모른다는 거에 대한 비유일 거예요. 그 다음에 인클로저. 딱 제한된 감옥, 학교, 집, 군대, 병원. 이렇게 딱 거기다 놓고 감시하는 틀에서 그 앞뒤로 감시의 영역이 넓어진 거예요. 병원에 들어가 있을 때만 감시당하는 게 아니고 병원 가기 전과 전후로 여러분 다 감시당해요. 그죠? 가서 재고 온 거, 그 다음에 2달 후에 가서 또 감시당하고, 앞뒤 거 다 합쳐져 갖고 감시당하고, 이렇게 되는 게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교도 마찬가지고, 감옥도 마찬가지고, 나온 전자발찌차고 추적되고 이런 거 다 마찬가지고, 그게 의미하는 변화, 인클로저 안에서의 변화, 그러니까, 규율을 어긴 사람을
인크로저 한 특정한 장소에 가둬놔서 그들을 다시 통제하는 디시플리너리식 컨트롤이 아니고 그 바깥, 그래서 사회 영역으로 확장된 통제예요. 그리고 이건 이념형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현실 사회에서는 지금도 디시플리너리한 규율도 있고 통제적인 거 다 섞여 있죠. 어떻게 그게 하나만, 그거 이제 반대로 든다고 해갖고 이런 반대 사례를 들고 갖고 여전히 규율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있죠. 섞여 있고 주요한 차원들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것이고. 자, 요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더 여러분들 질문이 있으면 하고, 일단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